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에도, 문자 메시지로 쏟아지는 광고에도, 인터넷 검색창 주변에도 각종 혜택을 준다는 문구가 즐비합니다. 100% 당첨이라는 문구부터 시크릿 쿠폰이라는 말까지 진짜 혜택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19세기 미국 서부의 술집에서는 술을 사 마시는 손님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값에 이미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었고, 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맥주를 더 많이 주문하게 됐답니다. 할인 쿠폰과 경품, 공짜 마케팅으로 환심을 사려는 사람, 또 할인과 공짜라면 귀가 팔랑이는 사람, 결국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는 너무 뻔한 게임이죠. 밀턴 프리드먼은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10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정님, 이강엽님, 김미진님, 이보민님, 이동인님도 반갑습니다. 설용민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자,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역시 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과 함께 뜨겁게 토론을 해보는 날인데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에서 최근에 엄청 큰 사고가 터졌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 62조 원어치를 잘못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이 실제로 거래가 됐고요. 이른바 유령 코인 문제인데요.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검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던 그 블록체인 기술, 의외의 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또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이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이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죠. 대통령도 강하게 질타에 나섰고 장관들도 나서고 있는데요. 이 사안의 본질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과천에 있죠. 경기도 과천에. 정부가 지난 1월 29일 주택 공급을 발표하면서 과천에 있는 이 레저 시설을 옮기는 방안, 그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사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과천 주민들은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농림부 장관이 이 시설을 경기도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그런데 또 레저 산업 특성상 접근성도 중요하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입지 선정도 중요한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곳이 원래는 서울 신설동 뚝섬을 거쳐서 89년 과천, 지금의 그 자리로 옮겨갔다고 하는데요. 또 앞으로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실제로 또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게 가능해질까요? 자, 말들이 트랙을 달리는 걸 사람이 관람을 하고 또 돈도 걸고 베팅을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봐야죠. 네, 뉴욕 증시가 또 상승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주요 지수가 동반 상승을 했는데, 다우지수가 0.04% 올랐고요. 나스닥이 0.9%, 대형주주 S&P 500 지수가 0.47%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5만 선 웃돌면서 또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AI 인공지능 이제 버블론으로 이제 툼에 휩쓸렸던 이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라클의 주가가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 사실은 오라클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주가가. AI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뭐 파멸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궁극적인 이제 이 비관론 때문에 굉장히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은 투자 의견 상향 조정과 함께 이제 AI 산업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라클이 9.6%나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실적과 경제 지표가 이를 좀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번 주 예정된 고용 지표,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연기됐던 1월 고용 보고서가 12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되는데 일단 예상은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네. 그리고 14일에는 1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이어질 경우 FRB의 이제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 선호가 이제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온수당 트레이 온수당 5,000달러 넘어섰고요. 달러 가치는 약세입니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쌍끌이 매수세였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5,300선에 육박을 했는데 오늘 좋습니다. 0.7%가량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5,336선에서 코스닥도 0.5%가량 5포인트가량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개인 3조 넘게 팔았는데 지수는 올랐죠. 개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내외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이 최근에 엄청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하루에 4% 오르고 하루는 4, 5%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은 6% 오르고 이런 장세가 특히 2월 들어서도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주요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종가 기준이에요. 네. 종가 기준 하루 걸러 4에서 5% 내외를 급등락하고 있는데 장중 변동성은 더 크고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인데 실제로 한국거래소 집계를 보니 이달 코스피의 이제 하루 일간 변동성이 거의 한 5% 가까이 됩니다. 평균. 네. 그러다 보니 두 번째로 변동성이 높은 국가를 봤더니 일본의 니케이 지수예요. 니케이 지수보다도 2배 이상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과거 1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가장 적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미국 AI 빅테크발 AI 거품론이 불거질 때마다 외국인들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개인은 또 저가 매수로 맞서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국내 증시의 반도체 쏠림 현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거의 40% 육박하다 보니 글로벌 AI 전망이 흔들릴 때마다 지수 전체가 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세 번째가 개인의 단타 거래와 그리고 이제 이 외환시장 불안전성 때문인데요. 어쨌든 개인 거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고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31조를 넘어서 사상 최대로 불어나서 자그만 충격에도 반대 매매까지 나타나게 되면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런 반대 매매 지수가 출렁거릴 경우에는 사실 양측 방향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네. 반대 매매가 나타나면 정말로 내가 빌린 주식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증권사들이 강제로 매매하면서 원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담보 비율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강세장 속에서도 그 변동성 때문에 원치 않게 내 주식을 반대 매매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B2의 무서움이죠.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0.36% 그리고 하이닉스는 1%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그 에이펙 정상회의 그 기간에 젠스낭하고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 회장 만났죠. 치맥 회동이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조금 늦었긴 했습니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젠스낭 만나서 치킨 먹었다는 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당시 에이펙의 대한사양이 회장으로 네. 가서 이제 그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 그 치맥 행사에는 빠졌어요. 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지금 미국에서 젠스랑 CEO와 이제 이른바 치맥 회담을 갖고 HBM 차세대 고대역풍 메모리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만남의 핵심은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선보일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갈 이른바 이제 루빈에 대해서 HBM4라는 6세대 이 메모리 공급 어떻게 할 것이냐거든요.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의 최대 공급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6세대에 간다 하더라도 점유율은 한 70% 안팎은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양산 시점이 뭐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앞서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업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수율, 반도체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양산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아마 점유율을 한 30% 가까이는 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번 회동은 단순히 이제 메모리 납품 논의를 넘어서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과 낸드 플래시, 나아가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반에 대한 중장기 협력까지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ASK는 좀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AI 인프라 솔루션 파트너로 좀 진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는 핵심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자리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4 공급 놓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신경전도 이제 엄청나요. 대단합니다. 사실은 또. 자, 그리고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속도를 좀 더 낸다고요? 맞습니다. 국회가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속도를 내면서 아마 오는 3월에 법원이 통과되게 되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25% 관세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유예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를 의결한 상황이고요. 뭐 투자공사 자본금 규모, 뭐 낙하산 방지 대책과 같은 세부 쟁점만 조율이 되면 3월 초 정도가 되면 입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법 제정 지연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3월 내에 특별법이 통과하게 되면 관세 인상 자체가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힌 겁니다. 실제로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이제 25% 관세가 즉시 발효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변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이제 위헌 여부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체 위원회에서부터 합헌까지 모든 시나리오별 이 컨티전시 플랜 비상계획을 수립했고요.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과세 환급과 대체 관세 대응 준비에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국내 입법만이 아니라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좀 시간을 버는 외교 통상 전략의 어떤 분기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식도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루에 몇 개씩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SNS에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세제 손볼 가능성도 시사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서울 시내 약 30만 호에 달하는 이제 등록 임대 주택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의 영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금 서울 시내 뭐 4만 한 2천여 가구가 있는데 이게 결코 적은 물량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으로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중과 유예 제외를 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SNS를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반 다주택자와는 달리 영구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제 임대 종료 이후에 일정 기간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뒤에 단계적으로 특혜를 좀 폐지하는 방안, 또는 아파트에 한해서 제도를 좀 손보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이른바 매입 임대 제도 역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계속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좀 던진 상황인데요. 다만 이게 지금 전월세 시장의 공급 축소 가능성이라는 반론도 지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번 문제 제기가 좀 다주택자 압박을 넘어서 임대제도 전반을 좀 재설계하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 염려도 있는데 또 하나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이것도 더 이제 깐깐하게 들여다본다고요. 맞습니다. 국내에는 사실 대출 규제 있죠, 지역 규제 있죠. 굉장히 좀 이제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축적하기 이전에는.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사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까지 필요가 없었거든요. 외국 은행에서 하는 걸 그걸 강요할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외국인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매수하려면 체류 자격, 비자 유형이 어떤 건지 또 주소지에서 183일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 조달 계획서 입증 서류도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자금 조달 계획에는 물론 뭐 해외 예금이라든가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 명과 같은 해외 자금의 조달 내역을 추가하고요. 또 기타 자금 조달 내역에는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매각한 대금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매각 대금까지 포함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또 먹거리 생필품 가격 올린 업체들 조사하고 있는데 가격 왜곡이 좀 드러난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맥주, 라면, 아이스크림 가격 오른 진짜 이유가 원재재 가격 상승이 아니라 미리 짠 비용이었다라는 거에 드러난 건데요. 광고비로 위장해서 판매점에 한 1,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의 물류비, 수수료를 수백억 원씩 과다 지급해서 억지로 장부상 비용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제품 가격은 뭐 22에서 25%나 올렸고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바구니 물가로 전가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밀가루 장류는 사다리타기로 네. 업체들이 인상 순서를 정했다고 합니다. 짬짬이로. 그래서 국제 원료 가격이 내릴 때도 가격을 올려서 영업이익을 300%나 이제 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서민들은 100원 아끼려고 이마트 저마트 가격 네.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독과점 기업들은 유령회사 가짜 비용으로 국민의 지갑을 털다가 세금까지 이제 도둑질하는 행태가 이번에 적발이 된 겁니다. 원가가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가격 올려야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원가에 왜곡된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모였습니다. KBS 김준범, 석민수, 황현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빗썸에서 비트코인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뭐 가상자산 계좌 자체가 없어서. 나에게 그런 행운은 오지 않고 이게 뭐 사실 이벤트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뭐 준다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잘못해서 비트코인이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냥 현금성 이벤트가 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비트코인 5만 개? 그러니까 이게 빗썸이 보유한 게 한 5만 개 안팎이라고 하는 거죠. 62만 개는 어떻게 뿌려질 수 있었던 겁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빗썸에서 이벤트를 했죠. 고객들에게 이벤트를 해서 랜덤 박스라고 해서 요즘 뭐가 나올지 모르고 뽑아서 선물 상자. 네. 소위 말해서 뽑기죠. 당첨이 되면 2,000원부터 5만 원까지를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직원 그걸 보내준 직원이 2000 KRW를 눌러야 되는데
2000 BTC를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2000원을 줘야 되는데 2000 비트코인을 뿌렸고 그래서 그게 송금된 뭐 송금이라고 표현했나 어쨌든 이게 전달된 총 그 비트코인을 정리해 보니까 62만 비트코인 대략 시세로 62조 원을 빗썸이 뿌린 거죠. 네. 빗썸이 뿌린 건데 당연히 빗썸이 62조 원에 해당하는 62만 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고요. 네. 그랬다면 세계적 기업이 됐겠죠. 뭐. 근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을 뿌릴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뿌려진 비트코인이 일부 실제로 팔려서 현금화됐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사실 뭐 누구나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실수한 직원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 그때 보면 정말 이런 멘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그 금융기관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팻핑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손가락이 뚱뚱해서 영을 하나 잘못 더하거나 눌렀다. 뭐 예. 실빼거나 이런 실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다만 그 실수가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지지 않았다는 게 그게 핵심적인 문제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아까 5만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빗썸이 어떻게 62만 개를 뿌리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거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래하고 있고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그 팻핑거 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사나 선물회사나 이런 데도 이제 주문을 처리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이런 막대기 같은 볼펜 같은 게 지급이 되죠. 그 뒤에 뭉툭한 부분으로 그걸로 키패드 누르라고. 그것도 뭐 도입된 지 뭐 수십 년 됐습니다만 60조 원 넘는 비트코인이 유령 코인이 뿌려졌다. 찾아보니까요. 신한지주 시가총액이 지금 한 47조 되고요. KB금융 시가총액이 57조 되거든요. 빗썸에서 어느 날 갑자기 KB금융그룹 전체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네. 거의 이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물론 그게 또 실존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되는 게 이제 장부 거래라는 거잖아요. 네. 매번 따도 이제 결산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성민수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실물을 가지고 그 실물을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탁 결전에 갖고 있는 그 증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대체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보유량과 무관하게 그 내부 장부를 통해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소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 장부 거래 자체는 불법하진 않다고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코인을 이제 실제로 담는 건 지갑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이상 거래가 있더라도 지갑으로 가지고 나가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지금 2018년에 업비트 운영진이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전산상으로 꾸며서 거래했다. 뭐 이런 그 문제도 있어서 결국엔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것도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빗썸에서 실제 보관된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이게 계속 실제로 있는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확인하는 그 시스템이 좀 미비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빗썸에 있는 비트코인은 5만 개 조금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이준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은행에서도 우리가 송금을 할 때 매번 내가 10,000원 송금하고 20,000원 받은 거를 계속 왔다 갔다 시키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한번 모았다가 그 차액만 다른 은행으로 보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장부거래라는 게 사실은 늘상 있었던 건데 근데 중간에 감시나 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라는 거 사실은 이게 또 포인트가 될 테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놀란 게 그거죠. 아니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서만 오가는 거고 중간에 누가 개입할 수 없고 그래서 탈중앙화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 코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실 뭐 황영규 아까 기자. 성민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게 장부 거래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건데 말씀대로 블록체인은 탈중앙하고 당사자들끼리 엄청 보안이 강조되는 거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쨌든 그거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장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오히려 정반대 중앙화 거래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누군가가 오너가 있고 누군가 클릭을 해줘서 누군가가 이걸 서로 중개를 해줘야 되는 거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탈중앙화된 화폐를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약간 일배반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김준범 부연 설명드리면 탈중앙화 시스템, 블록체인 네. 시스템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음.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 세계에 비트코인 투자자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대의 컴퓨터에 모든 거래 원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황영기 기자한테 1 비트코인을 팔면 1 비트코인의 소유권이 김준범에서 황영규로 100대의 컴퓨터에 다 나눠서 써줘야 그게 거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탈중앙화고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휘두를 수 없다라는 게 탈중앙화 시스템의 핵심이고 매력이고 그 여전히 살아있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수많은 거래를 어느 세월에 다 각자의 컴퓨터에 쓰고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완벽한 비트코인의 소유권 이전이 탈중앙화 시스템에 기록되는 데는 대략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일 거래가. 네. 근데 안 그래도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이 언제 그걸 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그냥 그것과 무관하게 업비트든 빗썸이든 뭐 다른 거래소들이 각자의 장부를 가지고 종이로 쓰는 그 장부를 가지고 거기에 김준범이 이대호에게 1비트코인 이체하면 김준범에는 마이너스 1BTC 그다음에 이대호의 통장에는 플러스 1BTC라고 막 적어놓고 네. 나중에 정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졌는데 방금 황영 기자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시스템은 탈중앙화된 그 화폐인데 그러니까 가상 자산인데 그거를 누구보다 집중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다는 게 문제고 더 문제는 사실 은행 증권 다 중앙화돼 있죠. 근데 은행이나 증권이 이런 데는 엄청난 감시와 견제를 받고 같은 기관끼리 체크 또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몇 초만에 알아요. 근데 이번에 확인됐지만 업비트든 빗썸이든 대형 거래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이 쓰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셀프 감시를 하고 셀프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났고 자 이제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너희는 앞으로 금융기관을 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빠질 거냐. 자, 금융기관을 할 거면 기존의 룰을 다 따라야죠. 네. 은행처럼 모든 규제를 받고 시제금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너희가 정확히 기재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그다음에 금융결제원에서 다 감시를 하거든요. 수시로 그런 것들도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도 뭐 가상자산 뭐 감독원 뭐 가상자산 결제원 이런 데 감독을 받게 만들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금융거래를 하지 말던가. 그렇게 하는 이제 양당 간에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 이번 사건으로 확 당겨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원천적인 그 고민을 또 나눠보자면 그래서 가상자산을 또 화폐로 인정할 거냐라는 이야기부터 또 가상자산이라는 걸 어디까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걸로 또 인정을 할 것인가. 그래야지 또 이게 업권에 대한 정의 이렇게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빗썸 그리고 그 한 명의 직원의 실수 로만 볼 수 있는 건지 과거에는 과연 이런 일이 없었는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빗썸이 우리나라 2위 거래소인데 가장 큰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나 3, 4, 5위 또 작은 거래소들은 또 실정이 어떠할까. 이게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이거는 좀 골치일 겁니다. 이참에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김준범 기자 서민수 얘기한 기자. 대로 이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제를 펼 거냐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 이 빗썸 그다음에 업비트 이 두 개 회사가 두나무죠. 네. 그 두 개 회사가 대기업 집단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인데 사실 여기에서 자산 5조 원 그다음에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 10조 원이 넘었는데 그 자산이 넘은 게 사실 고객 자산입니다. 고객이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예치해둔 자산이 이 실제 회사의 자산인 것처럼 잡혀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재벌 그룹이 된 건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융사들은 이럴 때 이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제외를 하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런 고객 자산을 좀 분리를 해서 본다면 이 회사들의 실질적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규제에 이상한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대기업 집단 규제를 하면서 또 금융사 규제를 똑바로 안 하고 있고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세제 측면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세금 누가 이걸로 돈 버는데 세금 안 내면 그거는 굉장히 국가에 마이너스니까 네. 세금부터 매기라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금융사냐 아니냐는 논쟁을 좀 활발하게 해서 진짜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는데 좀 그 결정을 너무 미뤄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 김준범 기자. 금융위원회가 약간 뿔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고 사실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감독국 직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까지는 기존의 금융사, 뭐 은행, 증권, 보험, 카드보다는 훨씬 더 약한 감독을 받아왔는데 어쨌든 사건이 터졌으니 이제 다른 국의 인원을 빌려와서라도 제대로 볼 것 같고 사실 저는 뭐가 나올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일은 어쨌든 규모가 크긴 하지만 실수입니다. 자, 근데 실수가 아니라 만약에 고의로 그냥 뭐 블록체인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과 무관하게 비트코인 아닌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아하. 뭔가 그냥 장부 거래란 이유로 그냥 마음대로 써버렸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범죄고요. 그건 거래소 문을 닫게 만들어야죠. 거래소라는 곳은 A와 B를 연결해 주는 곳인데 거기서 신뢰가 그런 장난질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있는 점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감시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감시를 받을 테니 다행히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하고 만약에 정말 고의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예 규제 틀을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거의 근 1,000만 명이 어쨌든 소액이든 거액이든 돈을 집어넣고 있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이대로 둘 수는 없죠. 명확한 거죠. 네. 이게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할지는 감독 당국도 이거는 정말 고민일 것 같고 사실 그 증권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이었는데 삼성증권에서 당시에 아마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배당금 입금해 주는 과정에서 원을 주식으로 잘못 입력을 해서 사실 없던 삼성증권 주식이 엄청나게 또 직원들에게 들어갔었고 또 일부는 그거 막 아침부터 내다 판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증권사들에 대한 뭐 검사도 있고 뭐 제도 개선한다 했습니다만 이게 코인 시장에서 펼쳐질 줄은 또 몰랐던 거죠. 판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상 뭐 팩트인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00원을 줘야 됐는데 1,000주를 줘버렸고요. 네. 이번에 2,000원을 줘야 되는데 2,000 비트코인을 준 거니까 사실 사건의 유형은 뭐 거의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때 삼성증권 사태는 많이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 관여했던 직원들이 팔았던 직원들이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도 실제로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 이게 뭐 무슨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자본시장 특히 이제 남의 재산이 거래되는 걸 교란시킨 거고 실제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한 250명 정도가 누가 봐도 자기 돈이 아닌 비트코인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걸 내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빗썸 안에서는 매도 물량이 확 나오니까 많이들 그 비트코인 시세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빗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거 왜 이래? 나도 팔아야겠네라고 패닉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분들은 갑자기 있다고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걸 빗썸에서는 보상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남한테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무거운 형사처벌이 잇따라야 되는 이거는 아무리 실수여도 분명한 문제다. 네. 근데 또 어떤 뭐 변호사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판례에 가상자산이라는 게 재산상 가치는 있어도 돈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 끝까지 반환 안 하고 버티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다. 과거에 이제 오입금된 차고 송금된 돈은 반환을 해야 한다라는 판례가 쌓여 있는데 이거는 아직 그런 선례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돈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황영기 기자. 네. 근데 뭐 사실 그때 당시와 지금의 가상자산에 대한 지위와 인식이 달라진 것도 사실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2018년도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사실 말씀대로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에 오송금한 비트코인을 팔아도 죄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거의 8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재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그때보다 확실히 강해졌고 지금 이거를 정말로 그렇게 인식해서 금융 당국 또한 이거에 대해서 뭐 금융기관을 볼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해서 논의된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고지고대를 받아들이기 아직은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예. 이게 참 파장이 큰 게 아까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급락하는 그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동시에 매도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왜 요즘엔 알고리즘으로 사전에 설정들을 많이 해놓는데 하루에 몇 퍼센트 이상 폭락했을 때 자동으로 매도 주문 나간 사람도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빗썸에서 보상해 준다고 했고 정진권님이 그러면 비트코인을 당시에 8천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도 부당이득이라고 이거 반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이것도 사실 선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빗썸 차원에서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할 건지 그러면 빗썸 자체의 자본금으로 그냥 메꿔드릴 건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의 대응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까 성민수 기자 말한 것처럼 그 규제 불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상 가상 자산을 하나의 뭐 금이든 주식과 거의 또 동등하게 다들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거래하고 있는데 네. 규제는 너무나 헐겁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인데 입법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법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단계 입법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법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피해봤을 때 어떻게 보호하는 법만 최근에 통과가 됐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디지털 자산이고 그다음에 거래소들이 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이고 그걸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고 그걸 어느 기관이 어떤 인력으로 감시하고 이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뭐 법 없어도 참여자들이 잘하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거래를 했지만 이번에 어쨌든 엄청난 실수가 터졌고 이 실수로 인해서 파생된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싸게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자기 거가 아닌데 판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는 28조 2항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35조 2항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빨리 어쨌든 전 국민의 1,000만 명 정도가 계좌를 열고 있는 뭐 좋든 싫든 자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그렇죠. 뭔가 제도보다는 항상 시장이 또 엄청나게 앞서가니까 이제 소일고 외양간을 이제 고쳐야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요게 하나 좀 다뤄봐야 되는데 이제 빗썸의 지배 구조가 다시 또 도마 위에 올라요. 여기는 예전에 뭐 실소유주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또 최근에는 기업 공개 상장 IPO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 회사는 IPO와 관련해서 성민수 기자. 지금 이제 뭐 그 법적으로 형사적으로도 좀 기존에 있었던 뭐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기도 있었고요. 뭐 가령 이제 그 이정훈 전 이장이 이제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그 신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권위를 얻게 되니까 네. 값어치를 얻게 되니까 그걸로 이제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에 가서 결국에 이거는 무죄를 받았는데 또 다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코인 상장을 대가로 이제 뭐 뒷돈을 받았다. 이래서 그 실형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 그 스캔들이 좀 끊이지 않는데 뭐 그런 것과 별개로 이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융사를 볼 거냐 아니면 금융사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일반 회사로 볼 거냐의 정의를 먼저 내린 다음에 이거를 그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해야지. 그게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 거래를 할 경우에 또 만약에 이번에 빗썸이 상장이 돼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또 주가가 출렁거릴 수밖에 또 없잖아요. 주주들까지 피해를 받겠죠.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비트코인 거래뿐 아니라 그 주식 거래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장사를 그 시장에 그 상장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는 거고 빗썸도 같은 잣대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같은 잣대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최대 은행인데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네. 국민연금인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8% 9%대입니다. 예를 들면 증권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5%를 못 넘어요. 그런 식으로 소유를 완전히 분산시켜놨어요. 금융기관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돈이 거래되는 일종의 판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부분 최대 주주가 있고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뭐 적게는 20-30%, 많게는 40-50%가 넘거든요. 참 이렇게 이걸 계속 가지고 가게 해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정부는 이제 소유 지분 제한을 하려고 하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거는 사유자산을 왜 뺏어가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를 분산해야 되는 압력은 커질 거고 문제는 사고가 터질 때예요. 사고가 터질 때 소유가 분산돼 있지 않으면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자기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사람 이용자가 늘면 늘고 이 산업을 진흥하려면 이대로 집중된 소유 구조를 갖게 민간 거래소가 가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렇죠. 네.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가해진다라는 것 자체는 슬슬 이게 또 이제 금융권으로 더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테고요. 김지수님이 여파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라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은 또 따뜻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창희님처럼 그러면 그 직원은 어찌 될까요? 이렇게 또 걱정해 주시고 아이고 그러게요. 사람 하나의 실수가. 근데 우리는 사람의 실수만 탓할 게 아니라 또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였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말들이 트랙을 달리면서 속도를 겨루는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 세 글자로 이렇게 부르죠. 최근에 이곳이 이제 화제가 된 게 정부가 이 시설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 계획을 내놨죠. 또 농림부 장관도 경기도 안에서 새로운 장사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입지 선정도 쉽지 않다. 또 지역 주민의 반발 이런 게 또 겹치고 있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김영대님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 배우가 즐겨가던 곳. 네.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이라는 캐릭터였죠. 여기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되죠. 조상현님이 말 달리자는 노래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달리는 하루가 오늘 될 듯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올해가. 그리고 아까 5711님 몇 년을 참여해도 커피 한 잔 안 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오히려 여기에 가서 배팅을 하시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이 청취자분들의 항의 죄송합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0187님 와이프가 느낌 좋다면서 무조건 정답 보내라고 하네요. 당첨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정답 세 글자 맞춰주셨고 오늘은 느낌이 통했습니다. 근데 이 세 글자 정답 여기는 느낌으로 베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레저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부지를 잘 옮기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하나가 또 큰 파장을 던졌죠. 상속세 부담 때문에 고액자산가가 해외로 떠난다. 대통령 포함해서 장관들이 일제히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요거 좀 팩트 체크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 3일에 제목이 상속세 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이 대한상의가 인용한 게 영국 이민 컨설팅사의 헨리 & 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고액 자산가가 2,400명이 전년 대비 2배 자산 떠났고 한국을 떠났고 그게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거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 그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는 자료를 내는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산가의 한국을 떠났다라고 하는 방법론 자체가 약간 틀렸다라고 하는 공식 통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상속세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대한상의가 그 말을 얹은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논란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장도 그렇고 데이터 같은 거를 SNS에 막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과장이 됐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대한민국의 고액 자산가가 2,400명이 해외로 나갔는데 2,400명이 도대체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본 건지가 자료에 없고 고액 자산가라는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령 통계라는 거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의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대한상의가 보도자료를 낸 거가 일반 국민들이나 그리고 대통령이 다 읽게 된 이유는 언론사들이 받아 썼기 때문이거든요. KBS를 포함해서 언론사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 쓴 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실 그건 언론의 정의 자기 반성이 일단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최근 1년에 한두 번씩 꼭 늘 이런 사태가 터지는데
여전히 안 고쳐지는 측면이 있고 이게 왜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거기서 제도적으로 어떤 페널티가 따라야 되는 거냐는 분명히 언론 관련돼서 논의가 또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황영 기자 말했듯이 영국의 자료에는 상속세 때문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는데 아하. 이걸 상속세 이율 인하 논쟁과 갖고 끌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 눈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명확하게 팩트 오류이기도 하고 해석의 과잉이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2,400명이 한국에서 나갔다는 팩트만 보면은 뭐 가장 어쨌든 믿을 만한 기관은 국세청이니까 국세청장이 내놓은 거 보면은 한 100여 명대가 이주를 했고 10억 이상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를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로 보유했을 때 그 네. 사람들로 한정했을 때 한 100여 명만 저기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2,400명과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근거 없는 숫자를 대한상의가 발표했고 그리고 언론들이 확인하지 않고 받아쓴 게 기본적인 문제의 출발이죠. 그 사실 대한상의가 이번 그 보도자료에 헨리앤 파트너스 보고서를 인용하기 전에도 헨리앤 파트너스라는 곳에 그 데이터 그 또 이미지화되어 있는 왜 그 그림들, 표들, 도표들 많이들 인용이 됐거든요. 지금도 이제 블로그에 뭐 몇 개월 전 것들도 많이 떠 있고 한데 글쎄요. 또 대한상의가 보도자료를 내면 대한상의 정도 되면 출입 기자들은 다 이거 보도자료 쓰잖아요. 그렇죠. 언론의 책임은 또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경험이 좀 있는데 네. 제가 예전 회사에 다닐 때 기억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대한상의 자료가 나왔을 때 실제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사를 써보자라고 했을 때 이게 통계가 좀 허술하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설득을 해야 되죠. 이게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면 그 오후에 바쁜 오후에 막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서 그 대한상의 그다음에 뭐 다른 경제단체들도 이 뭔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있을 때 그 숫자를 직접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그게 기본인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대한상의는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에는 지금은 경제단체의 그 첫 머리에 나오는 가장 대표 경제단체가 됐는데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이제 정경련이라는 지금 이제 한경협이죠. 그 단체가 공신력을 잃으면서 강제로 어떻게 보면 그 경제단체의 대표격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지적은 많았어요. 그 연구라든지 자료를 가공하는 능력은 정경련이 갖고 있었지만 정경련은 이제 부설 연구소도 있는데 근데 대한상의는 그런 게 너무 약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제1 경제단체의 지위를 갖고 나서도 사실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판박이인 보고서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들이 그거를 그냥 관행적으로 기사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특이했던 거는 사실 대한상의에서 과거에도 뭐 경제인들 아니면 이제 경영자들 입맛에 맞는 그런 뭐 보도자료를 낸 적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 이례적으로 또 이제 산업부 장관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속세 논쟁, 네. 결국 상속세 멀종의 전쟁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여기 이제 묻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사는 그런 거죠. 상속세가 너무 우리나라가 높으니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니 그러니 한국이 경제가 망한다. 그러니 경제를 살리려면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 이게 서사거든요. 예. 그 서사에 딱 맞는 보도자를 이번에 대한상의가 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게 과했죠. 과해서 문제가 된 거고 기본적으로 그 반대 진영에서는 상속세율이 우리나라가 명목세율은 높지만 이런저런 공제를 따지고 다 빼면 사실상 실효세율은 얼마 안 된다. 그러니 상속세를 낮출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또 하나의 반대 입장이 있는 거고 현재 정부 여당은 상대적으로 후자 쪽에 가까운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상속세 전쟁에 대한 이견이 강하게 묻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재경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세청장까지 나서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잘못을 했고요 대한상의가. 네. 그다음에 이게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까지 세게 할 나가나? 건가 네. 약간 과잉 대응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잉 해석과 과잉 대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근저에는 저는 세율 전쟁, 상속세 전쟁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일단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또 사과를 했고 뭐 감사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지켜봐야죠. 물론 이제 이것도 앞에서 뭐 빗썸 직원의 실수처럼 그렇게 일단은 하고 또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봐야 할 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속세율 자체입니다. 사실 상속세율은 일본이 55%로 제일 높고 우리나라가 그다음 50%고 최고세율만 보면 근데 그 경영권까지 갔을 때는 이른바 가산이 되기 때문에 60%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 맞죠. 그러면 이걸 이제 너무 제약할 수준이냐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이냐 이 논란은 또 사실은 계속 오래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공약에도 있어요. 대통령 공약에도 그 상속세율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공제가 지금 한 10억 정도만 공제해 주는데, 그러니까 10억 1,000만 원부터는 이제 상속할 때 돈을 내야 되거든요, 세율을. 네. 근데 그게 너무 낮다. 한 18억까지 올리자라는 게 이제 18억까지는 상속을 해도 상속세 제로로 만들어주자라는 공제율 한도 공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지금의 상속세율이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인 건 맞습니다. 뭐 세율도 그렇고 공제 한도도 그렇고 사실 예전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뭐 수억 원 할 때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지금 하나가 비싼 거면 수십억 원도 하기 때문에 손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손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사실 지난 정부 때 이걸 유산세냐 유산 취득세냐 아예 그냥 그 근간을 바꿔버렸던 세법 개정안도 정부가 냈었잖아요. 논의를 하다가 예, 근데 말았죠. 정부가 바뀌면서 물거품이 됐는데 어쨌든 빨리 손을 보긴 봐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이게 가까이는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들부터 크게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 대기업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 사실은 또 이제 상속세는 나중에 따로 또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KBS 김준범, 석민수, 황현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가는데요. 이제 뇌에다가 칩을 심는 시대가 됐거든요. 여기에다 또 이제 AI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시 5분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